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송승수입니다. 우리 다들 처음 오셨죠? 제가 올해 4월에 여기 1기생들 분하고도 처음 뵀었습니다. 첫날 긴장을 하시면 대부분 서서 눈을 감으시더라고요. 제 강의는 대부분 보는 강의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주로 보는 강의니까 고개를 숙이다 보면 어느 순간 눈을 감게 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활기차게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좀 그만큼 호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첫 강의인 만큼 제가 보통 다른 곳들도 다 첫 강의를 많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약초가 어떻게 현대 트렌드가 있고 앞으로는 어때 미래 산업이 발전된 것인가에 대해서 과거부터 현재까지를 2시간에 걸쳐서 빨리 달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다소 빠른 경우도 있고 다소 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는 약초들은 앞으로 여러분께서 평생 일상에서 가장 중요한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약초들이 계속 반복이 될 거예요. 교재 안에서 계속 녹아내리고 수번, 수회 반복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무시는 동안 이게 자기의 기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순간까지는 이제 무수한 방법을 거치게 될 자리라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강의는 항상 보여드리고 여러분의 눈과 머릿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도 오늘 최선을 좀 다하겠습니다. 자, 저도 농사를 짓습니다. 저는 농사를 짓는, 생긴 건 멀때같이 생겨가지고 농사를 좀 지었어요. 여기 보시면 제가 요거 잘 안 가르쳐 드려요. 제가 장내삼을 심어 놨는데 강 건너에 이제 강동구청에 또 강의가 있거든요. 강동구에 강의를 했더니 사진만 보고도 위치를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장내삼을 다 캐러 가신다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 뒤부터는 함부로 이렇게 위치를 발설해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뒤로는 그러니까 제가 강의하는 강 건너에 제 위치가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모른 채로 강의를 하고 나니까 강의가 끝나고 났더니 저게 아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갖고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보실 여기 보이면 노르스무랑은 뿌리 생략이 보이죠? 여기 혹시 뭐처럼 보이세요? 여기는 수준이 너무 높으셔서 바로 나오네 답이. 여기 바로 강황입니다. 강황. 강황하고 울금하고 차이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강황은 좀 따뜻한 성질이고요. 네. 차가운 성질 있고 그렇게 알고 계시고 또 얼마 전에 또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제가 이 강의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트렌드가 돼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아져갖고 이게 뉴스에도 지금 신문에도 실렸습니다. 이 차이를 알고 싶으시면 나중에 검색하시면 나오세요. 제가 하도 강의를 많이 했더니 이게 네이버에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나 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심는 게 있습니다. 요거는 무가의 식물이고요. 주로 인삼을 캤던 곳에서 다시 재배를 했더니 굉장히 재배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식물은 9번 찌고 말리는 과정 중에서 생으로 쓰게 되면 열을 내리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거나 이러면 가슴 답답하시고 화병 걸렸다 그러잖아요. 그때 쓰시는 약은 생으로 쓰고요. 9번 찌고 말리는 과정 중에서 달콤한 성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카타포레온 성분이 높아지면서 여성분들한테는 혈액을 조성하거나 만들어주고 남성분들한테는 흔히 얘기하는 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요 약초는 좀 유명하죠. 혹시 아시는 분? 천마. 또는 또 한 분 계셨네. 지황입니다. 땅에서 나는 노란색 생약. 보시면 제가 지금 뭔가 황자가 계속 나오죠? 이제 이 이유는 제가 이따 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생지향을 즙을 냅니다. 즙을 마음껏 내서 복령가루와 인삼가루를 함께 이제 반죽을 해서 또 찌고 말리는 과정을 거치며 동의보감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약재를 익수생진 10년 먹으면 20년을 산다. 이런 식으로 구절이 있거든요. 요거는 대표적으로 일반적으로도 요즘에 많이 드시는 제품이에요. 요게 답이 없어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경옥고입니다.
예, 이게 경옥고예요. 복령가루와 인삼가루와 지황즙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제가 직접 이제 지황을 캐다 보면서 느끼는 건 지황 핵거 굉장히 부패가 빨리 돼요. 부패가 빨라서 캐자마자 냉동실에 바로 저는 얼리거든요. 근데 보통 분들은 이제 안 되니까 이걸 건조시킵니다. 그래서 말리면 건지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건지황과 생지황은 약간 효능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거의 비슷하고요. 9번 찌고 말리는 과정 중에서 효능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시면 황이 들어가죠. 계속 황이 들어가죠. 여기 우리 이사님도 사실 관악구에서 강의를 들으세요.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강의를 들으시면서 여러분하고 또 같이 호흡을 하시거든요. 굉장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작년 이맘때였어요. 제가 직접 농지에 가서 이제 항상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면서 보는데요. 매년 이맘때 새벽에 밭에 이렇게 가 보시면 인삼 지주대 설치된 곳들이 빠지고 나서 이렇게 노란 박스가 보이면 인삼공사로 들어가는 박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작년 인삼공사에서 수확 채취하는 현장입니다. 이런 식으로 좋은 품질의 인삼들이 전체가 실링이 돼서 중간 근처 셋업이 되어 있는 품질 관리하는 인증소가 있어요. 저 같은 품질 관리원들이 여기서 1등급, 2등급, 3등급, 등회, 그다음에 대편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해서 나눕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나눠져서 하나의 제품이 되는 거고요. 그 중에 하나는 여기 보이시면 여기 천삼용 수삼 있습니다. 올해 제가 아마 다음 주, 2주 후쯤 다시 갈 것 같아요. 경기도 여주고요. 이제 지금 서울 인근에는 고양, 경기도 여주, 그다음에 곳곳에서 지금 인삼공사 인삼이 재배가 되고 있고요. 이게 요거 같은 경우는 흔히 얘기하는 천삼으로 쓴다는 그 국가 주석에 선물을 주는 용도, 중국 주석이나 아니면 귀한 분들한테 국가에서 선물을 줄 정도로 아주 귀한 삶들은 여기서 재배됩니다. 참고로 저는 이거 안 먹으려고 일반 술을 안 붓고요. 여기다가 공업용 알코올을 부어서 먹지 못하게 이렇게 실링했습니다. 평생 이렇게 보관을 하려고. 이 보기가 굉장히 귀하거든요. 안이 굉장히 깨끗한 제품에.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자꾸 이렇게 보여드리느냐. 이거 하나 더 보시죠. 뭐. 이거 경북 영주의 작약 현장이에요. 작약은 경북 가시면 영주쯤 가시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최근에 지금 가니까 젊은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 이제 저는 예전에 어르신 분들이 많아서 노두 가지고 농사 지을 때 제가 작약 그 둘을 가지고 심었거든요. 지금 가니까 젊은 분들이 작약을 더 많이 재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귀농하시는 젊은 분들이 많아지셔서 아예 영주에 가면 홈플러스 2층 가면 공부하는 센터가 있어요.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 공부를 하는 둥 마는 둥 하셨는데 지금은 젊은 분들이 알아서 귀농하시는 분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작약은 참고로 여러분들이 뭔지 아시죠? 작약 꽃이 굉장히 이쁘거든요. 적작약, 백작약으로 얘기하는데 꽃 색깔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이렇게 작약 현장을 가면 이렇게 작약 둘을 심습니다. 보통 겨우내 심게 되면 일근 때부터 봄쯤부터 이제 새싹이 올라오기 시작하거든요. 작약 두 원하시면 경북 영주 농협이나 아니면 협동조합이나 아니면 경북 생학협회에 전화하시면 작약두 팝니다. 이 작약두가 좀 굉장히 괜찮아요. 저도 여기서 사서 직접 심었거든요. 이제 심습니다. 일반적인 이런 생산 과정 중에 농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작약이 이쪽에서 묶여져서 세척과 절단과 가공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조금 약간 좀 구식이죠, 아직은. 그래서 이런 걸 제가 보여드린 이유는 인삼의 재배를 보시면 뿌리 작물의 어떤 한약 재배의 꽃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키포인트예요. 인삼 재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한약을 재배하셔도 재배를 잘한다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로 기술력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인삼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면 항상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바람, 늘 서늘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불어도 안 되고요. 항상 그래서 차각막도 쓰잖아요. 온도를 낮추려고. 그 다음에 물, 배수. 물이 항상 촉촉해져야 되지만 그렇다고 물이 고이는 순간 썩습니다. 그래서 배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물 관리. 그 다음에 결국에는 사람만이 이것들을 모두 관리할 수 있고 시스템을 만들어서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도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 사람의 발자국 소리라고 흔히 얘기하죠. 이런 세 가지 조합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인삼공사에서 나오는 모델링을 가지고 시중의 모든 농가에서도 인삼의 재배를 시작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삼의 재배 모델을 공부하다 보면 모든 한약의 뿌리 작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는 도대체 그럼 한약이라는 건 언제부터 생겼느냐? 옛부터 전 세계적으로 전통의학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적으로 큰 강 유역에는 모든 전통의학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곳곳마다 전통의학이라는 문화가 생겨 있어요. 우리나라는 일본과 중국과 더불어서 강남 문화권이고요. 인도는 뭐 아유베다라는 의학이 있습니다. 이 아유베다가 뭐냐? 생명의 과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아유베릭 메디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인도의 문화가 미국을 거쳤다가 우리나라로 오면서 오히려 더 유명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국 사람들이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의 한의학보단 인도의 전통의학인 이 아유르베다 의학을 더 많이 믿고 있어요. 우리나라에 들어나고 나서 대표적으로 우리도 쉽게 접하고 있는 이 아유르베릭 메디슨이 하나가 있죠. 여기도 근처에 있던데 요가 센터.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온 전통의학의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몸과 마음을 동시에 관리한다는 거죠. 그래서 몸, 마음, 영혼을 강조하고 인체를 유기체적으로 안다는 겁니다. 자, 이 아유르베딕 메디슨의 대표적인 작물이 있어요. 바로 이겁니다. 투머릭 컴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캡슐제로 만들어서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현재 복용을 하고 있어서 혈액순환제 혹은 그 항산화제로 복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강황입니다. 예, 아이러니하죠. 오히려 이 인도에서 커리 문화가 발전되다 보니까 이 아유르베딕 메디슨을 타고 뉴욕에 가서 미국 사람들에게는 보편화된 건강기능식품의 하나가 이 강황 영양제예요. 그게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카레의 강황이 지금 트렌드화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자, 너무 어렵죠? 한자도 많고. 제가 키포인트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면역 강의를 할 때는 제가 상한론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는데요. 면역 강의가 없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에 상한론 이렇게 얘기를 들으면 한기, 몸에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감기가 들어와서 몸이 아픈 구조, 단계별로 쓰여지는 한약재에 대한 카테고리를 만든 처음 책입니다. 그러니까 인류 최초로 한약에 바이러스가 들어와 있을 때 어떻게 아픈지에 대한, 그리고 그거에 따른 처방을 나타난 책이 상한론인데요. 이 책이 나타나기 이전에 황제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안 나와 있지만 은나라 시기라고 예측이 되고 있는데 바로 이 책이 황제내경, 즉 이 황제가 직접 신하와 대화를 하면서 하나의 약재들을 분류를 한 카테고리를 나타낸 책입니다.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느냐. 자, 보세요. 요 황자는 임금 황자죠? 여기는 누를 황자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설들이 있지만 황자가 쓰여진다는 것은 감히 임금의 한자를 쓸 수 없는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를 황자를 대신해서 썼다. 그래서 황제내경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체는 오행, 목화, 토금수라는 오행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 오행도 각각의 신을 대변했어요, 옛날엔. 그 중에 하나, 토신, 흑신은 황색을 항상 대변했어요. 그래서 청색, 적색, 황색, 그 황색신이 얘기한 게 바로 뿌리에 나오는 것들이다. 그래서 이 황자가 뿌리의 신이 만든 황색이라는 설이 있어요. 어쨌든 앞으로 한약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은 이런 황자가 들어가 있는 한약은 굉장히 예의주시하셔야 된다는 거죠. 감히 임금 황제를 대변할 만큼 강조를 하기 위해서 황자를 적었을 가능성이 높고요. 물론 강황 같은 건 노랗기 때문에 누를 황자를 씁니다. 하지만 앞으로 나올 때 이 황자를 보신다면 야, 이거는 중요한 한약이다 라고 머릿속에 꼭 암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유래가 시작됐다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요때부터 아유르베다하고 의학이 거의 비슷합니다. 보세요. 정신과 육체를 하나의 통합적인 체제로 보는 관점이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의술은 어쨌든 보이는 곳에 대한 치료가 중요해요.
지금 오다가 제가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저희 환자분 한 분하고 그 구안의사가 와서 입이 한쪽으로 돌아가셨던 이제 남성분 60대 분이 와이프분이 전화를 주셨죠. 전화를 주셨는데 자, 이분하고 이제 대화를 했습니다. 이제 대화를 하는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느꼈죠. 여러분하고 면역 강의가 없다 보니까 이 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대화를 하는 중에 이분이 그 귀 밑에 보통 바이러스가 침투를 해서 그 대상포진이라고 그러죠. 대상포진 이후에 이제 구안의사가 오셨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요 얘기를 들었을 때 좀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어요. 왜? 항생제하고 스테로이드제만 복용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보통은 항바이러스제 투약이 되거든요. 그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의 정확한 증상은 보이는 염증 반응을 제거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제와 항생제를 투약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한약을 썼을 때는 이때 주로 무엇을 썼느냐? 아까 얘기하신 분도 얘기했지만 천마. 마 중에서도 혈액순환을 먼저 되게 하는 천마와 동시에 썼던 게 아까 제가 약초할 때 감초 만들 때 썼던 한약 뭐죠? 황금. 황금을 보통 같이 써요. 열을 내리면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것들까지 생각을 했다고요. 이게 바로 전통의학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학은 보이는 증상 자체를 치료를 하지만 전통의학 자체는 어떤 분들은 좀 허무맹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가장 인체를 유기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마음까지 다스려야 된다고 봤던 거죠. 그래서 황금이나 천마 같은 계통의 한약을 같이 써서 이것들도 역시 풍의 일종이다라고 해서 같이 치료를 하는 겁니다. 이게 좀 차이점이죠. 동의보감이 1610년도에 나오고 나서 지금 이 황제너경과 똑같이 유네스코에 지정이 됐었어요. 동의보감이 나오고 나서 1610년 이 무수한 세월 후에 이 동의보감이 집대성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선. 동의보감이 집대성이 되고 나서 무수히 많은 학자들이 이게 왜 유네스코에 낼 만한 것이냐라고 반대를 했었습니다. 왜? 동의보감 책을 실제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중국의 고서를 가지고 와서 수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베꼈다는 거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의료보험처럼 국가가 의료보험처럼 국민들한테 보건의료에 대한 책무를 떠야 된다고 처음으로 의사를 밝힙니다. 조선시대예요. 그 상하관계가 확실한 유교시대 문화에서 처음으로 국가가 의료보건을 국민에게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다양한 책의 고서를 바탕으로 어떻게 하면 치료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재해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서를 가지고 유네스코에 등록이 된 거였어요. 여러분이 이제 10월 달이기 때문에 제천에 가시면 한방바이오 엑스포가 있거든요. 거기 가시면 이런 카테고리들을 쭉 나열해서 책이 나열되어 있어요. 혹시나 시간 돼서 제천에 강원도 가시는 길에 들릴 수 있으면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참고로 이 동의보감은 세 가지를 중시해요. 약으로 보충하는 방법도 있고 먹는 걸로도 보충하는 방법이 있고 또 행동하는 양식 이걸로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을 했어요. 이게 현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는 다시 이 식보가 뜨고 있잖아요. 왜? 약초를 통해서 밥상 위에도 올리고 요즘에는 다양한 분들이 나와서 약초가 밥으로도 쓸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상적으로 먹는 걸 통해서 치료 방침을 이제는 바꿔야 되는 시대가 서양뿐만 아니라 동양에서도 다시 한번 재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것 중에 하나가 예전에는 아토피 질환 환자분들을 무조건 스테로이드제만 썼었어요. 80년대, 90년대까지는 단계별로 0.01, 0.05식으로 스테로이드를 올렸습니다. 요즘엔 그러면서 아기들한테는 동시에 관리를 하죠. 먹었던 식단까지 다, 저 같은 경우도요, 다 적어오게 합니다. 왜? 사람은요, 먹는 음식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더 많이 생겨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먹는 음식이 지금은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과연 건강한 것들일까요? 예전에 우리가 먹었던 참외가 브릭스가 12가 넘었던 참외가 있었나요? 우리가 먹었던 사과가 예전에 우리가 지금 먹는 사과들이 예전의 당도와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달콤합니다.
거의 설탕에 버무르듯이 달콤하다고요. 그렇다면 이 사과가 달콤한 이외에 사과에 필요한 영양소가 충분히 들었냐고 이제 되묻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독일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오르가닉 케미스트리, 그러니까 의약품이 아닌 먹는 걸로 치료를 할 수 있을 때 유기농 제품을 먹어야 된다는 운동이 발생됐고, 이 유기농 트렌드가 우리나라까지 이후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란 자체는 달콤하고 육종이 좋은 게 아니라 썩어 빠졌지만 항상 자연과 호흡을 해서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있는 것들이 바로 유기농입니다. 그거에 관해서는 나중에 GAP 강의 때 또 한 번 더 들어있어요.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동의보감에도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의보감에서는 단순히 약초를 뭘 먹어라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먹었던 음식들에 대해서 관리를 시작하고 이걸 통해서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된다고 얘기되어 있다는 거죠. 아토피 애기들한테 참고로 면역 강의가 없으면 계속 면역만 얘기하게 되는데, 보통 애기들이 처음에 아팠다. 먹었던 음식을 적어보면 저는 기가 한 번씩 막힙니다. 소시지를 함부로 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음식이 들어와서 비만 환자가 많아져서 대장암 환자가 많아진 것도 맞을 거예요. 하지만 실제적으로 잘 생각해 보세요. 서양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인스턴트 이외에 육류를 많이 먹었던 서양 민족들은 모두가 비만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육류를 먹어도 살 안 찌는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생각보다 많은 공업화학료가 우리의 인체를 파괴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만세포가 장 내에 침투를 해서 비만세포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내 등살이 찌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제 그 이론이 최근에서야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장을 깨끗하게 했더니 비만세포 치료율이 훨씬 더 높아지더라는 거죠. 이게 현재의 트렌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가 프로바이오틱스라는 생균을 드시는 겁니다. 그 원천은 바로 이 한약이라는 거죠. 한약의 80%는요, 장에서부터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제가 애기들한테 제일 첫검으로 저는 치료를 하지 않고요. 먹을 때 음식에 요거트를 먹든 무엇을 먹든 처음에 음식들을 먼저 관리를 시켜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나나를 먹게 합니다. 근데 그냥 바나나를 먹지 않아요. 생 바나나가 아니고요. 바나나를 충분히 부숙시켜서 검게 된 것들. 올리고당이 가장 많아졌을 때 바나나를 동시 복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음식의 흡수율보다 장에 올리고당이 많아지면서 운동할 수 있는 겨를을 만들어 주거든요.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동의보감에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과학적으로 풀지 못했다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입니다. 요건 좀 어려운 개념이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의학은 방금처럼 제가 얘기했듯이 후세에 들어서 계속 발전하면서 업그레이드 되다 보니까 광범위해졌어요. 의학의 토대가 굉장히 농축이 많이 되고요. 한의학은 좀 다릅니다. 처음에 고서들을 계속 공부를 하면서 의학의 카테고리가 완성이 돼 있어요. 이걸 바탕으로 후세에서 공부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진일보하지만 기존 카테고리를 해치지 않는다는 거죠. 왜? 인체는 항상 하나의 장부라고 보기 때문이죠. 이게 바로 의학과 한의학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이제 허주약초 강의로 왔잖아요. 그럼 한번 들어보자고요. 우리 약이란 건 도대체 뭐냐? 약은 다 약으로 쓸 수 있느냐? 흔히 얘기해서 그냥 약이 되는 건 도대체 뭐냐? 대표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효과가 있어야 돼요. 먹었을 때 효과가 항상 나타나야 되는 게 바로 약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물리적, 화학적으로 항상 균등하게 품질이 나와야 돼요. 자, 항상 일정하게 균등하지 않으면 보통은 이걸 의약품이라 보지 않습니다. 예를 들게요. 감초가 달다 감자지만 실질적으로 감초에 나오는 성분이 글리시리진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그 성분이 바로 항암제의 원료가 됩니다. 그 항암제의 원료가 되는 글리시리진이 보통은 시중에 우리가 의약품 만들 때 1% 정도는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처음에 내몽고 지방의 감초를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재배를 시작하셔서 그 강원도에 재배를 시작하신 분이 감초 처음에 재배를 했더니 0.5%도 안 나왔습니다.
0.2% 나오고 3% 나오고 그랬어요. 의약품 될 정도로 획일화돼서 재배를 했더니 성분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몽고의 감초를 계속 수입을 해야 되느냐. 근데 이분은 생각이 달랐어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감초를 먹을 때 우리나라한테 효능이 있는 감초를 많이 퍼뜨려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더 노력을 하셔서 지금은 2배, 3배의 감초 성분이 나옵니다. 지난 학기 1기 강의 때 이 얘기를 하고 나서 한 분이 저한테 오셔서 전남대학이랑 그 협업을 하셔서 제천에서 감초 재배를 원하신다고 하셨던 분이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그분은 좀 듣고 말렸는데 그 말렸던 이유도 이따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감초의 글리시리제 함량을 이 사람이 만들고 나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폐암으로. 원래 폐암 때문에 농사를 시작하셨거든요. 그 뒤로 감초가 다시 또 시들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부흥을 하는 지점이 됐는데 이런 성분의 균일성 때문에 한약은 현재 재배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하나가 구기자예요. 구기자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남성분들 술 마시고요. 병원이나 약국 가면 주사 넣거든요. 그 성분이 전부 다 구기자에서 뽑은 성분이에요. 베타인 성분. 그래서 숙취해소 음료에도 베타인 성분이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 구기자차만 먹어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구기자의 베타인이라는 성분도 이제 치열하게 싸우기 때문에 청양에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진도랑. 가면 구기자 재배를 잘하는 분들한테 농가에서 계약 재배하고 나면 포상도 해줍니다. 그 정도로 요즘엔 구기자가 정말 귀한 약재가 될 정도로 산업성이 좋아졌어요. 한약을 봤을 때 이런 것보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안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여기 계신 분들이 강의 들어오신 분들이 다 먹었을 때 한 분이라도 이것만 먹어서 이상한 독성 자체가 나오시면 안 됩니다. 나오면. 그렇기 때문에 한약은 안정성에 항상 초점을 두고 맞춥니다. 시험에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이거는 약초냐 무엇이냐 그냥 답이 쉽죠. 약으로 나와 있는 풀 이게 바로 약초예요. 그래서 질병의 치료와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 이 부분 중에 모든 카테고리를 약물이라 그러고 이 중에서 식물만을 오늘 여러분하고는 얘기를 하는 자리가 이 바로 약초입니다. 이 식물 파트를 약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저는 대표적으로 아까 경옥고에서 얘기한 복령이라는 한약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산을 가다 보면 겨울에 산 위에 하얀 눈 위에 초록색 잎이 이렇게 막 나 있어요. 혹시 여러분 등산하다 보신 분 계시죠? 뭐죠? 겨우사리. 그게 겨우사리가 한자로 한약 이름으로 상기생. 뽕나무를 기생해서 자라나는 생물. 그러니까 이것도 기생충이라는 거예요. 기생식물. 복령도 소나무의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분을 먹고 자라는 균입니다. 이 균들 자체가 최근에 굉장히 의학성이 높게 값어치가 부각되고 있어요. 참고로 복령은 재배가 여러 가지 재배법을 저희가 해봤는데 재배가 잘 안 돼요. 소나무 종균을 이식해서 버섯에도 입종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다양한 각도로 재배를 많이 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소나무가 요즘에 많이 없어져가지고 우리나라 전국에 지금 복령이 전쟁입니다. 단양조합에서 이걸 매해 풀질 않아요. 왜? 이게 설화수의 원료예요. 설화수의 원료다 보니까 이 좋은 복령이 재배가 안 되다 보니까 전부 다 야생으로만 채집을 하다 보니까 복령이 거의 이제 씨가 마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복령은 개마고원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중국산 복령이라는 게 사실 길림성으로 들어가 있는 태백산 쪽의 위쪽, 그러니까 백두산 부근에 나오는 복령이 길림성을 갖다가 우리나라로 들어온 게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한약이 통일이 돼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이러한 복령도 기생균입니다. 이런 균들은 천연물에 포함이 됩니다. 미생물이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복령이 피부 효과를 위해서는 제가 갈아서 피부에 팩도 권장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러한 미생물들은 직접적인 독소의 배설작용 효과도 많으니까요. 그래서 요즘에 나와 있는 게 태평양에서 나온 마스크팩, 미세 마스크팩이라고 나오는 것 중에 일부 성분이 설화수 마스크팩.
이게 바로 복령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천연물이라 그러고요. 그 중에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식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중에인데 우리는 인삼, 딸기, 복분자 다 먹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한약이라고 얘기도 하지만 때때로는 이걸 식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때 이제 우리는 한약이라는 것들은 이 천연물 카테고리 안에서 약효가 나온다는 전제로 원형 그대로 잘 절단, 가공을, 건조를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질소 충전에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들을 우리는 이제 한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강의를 들으셨으니까 이건 헷갈리지 말자고요. 일반적으로 시장에 가셔서 그냥 약초가 이렇게 막 쌓여 있어요. 그러면 이제 시장 사람들은 이거 한약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게 의학법상으로는 이제는 한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걸 생약 혹은 식품군에 포함을 시키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문 치료 기관에 가서 한약 달라고 한 것들은 모두가 다 검수가 끝나 있어서 정제 자체가 된 것들을 포함합니다. 대표적인 것도 하수호가 있죠. 하수호는 법제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일반 의료기관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걸 잘 모르시니까 시장에서 구입을 하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우리나 이제 전문기관에서는 한약이라는 이름을 잘 붙이지 않습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도 다 면접 보고 들어오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지금 참고로 분당에서는 2배수가 수강을 신청을 하셨는데 강의장이 크다 보니까 120명을 뽑았었거든요. 근데 거의 300여 명이 지원을 한 번에 하셔갖고 서버가 마비가 됐었대요. 그분들이 다 구청에 찾아오셔서 접수를 하고 가셨대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면접을 못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선착순으로 끊으셨더니 그게 안 돼서 강의장을 더 큰 데로 늘렸습니다. 그 정도로 약초 강의가 많아지는 이유는 저는 약초가 한약 시장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확신하는 사람 중에 하나는 한약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연물, 식품에 가깝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가장 우리가 먹었을 때 부작용을 덜 할 수 있으면서 인체를 부드럽게 정화할 수 있는 작용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약 시장은 무너지진 않아요. 하지만 산업이 발전되면서 이 가공 형태가 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트렌드에 지금 따라가질 않고 있습니다. 이 트렌드를 제가 교육장에서 계속 말씀을 드려야만 여러분들의 인식이 높아지게 되고 이렇다 보면 공급자들도 이제 좀 트렌드를 바꿔야겠다고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무수히 많은 가연장에서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약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니까요. 항상 공부해 두시면 굉장히 유익하실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나라 약용 작물은요, 계속적으로 생산량이 높아질 거라 예상이 돼요. 중간에 아마 정체기는 있을 거지만, 정체기가 있다면 유일한 이유는 지금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재배 면적을 보시면 그렇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생산량은 굉장히 높아졌죠. 이런 거예요. 제가 아까 초두에 인삼밭에서 지향이 잔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인삼공사에 있을 때 금산이 매년 인삼 축제를 합니다. 굉장히 인삼으로 유명하죠. 그 인삼밭에 이제 남는 노지에 인삼은 2번 연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지에 그 조합장님 한 분이 지왕을 심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0.5 한 평, 한 칸이라고 그러거든요. 한 칸에 0.5kg, 6kg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점점 육종을 개량하면서 재배를 시작하니까 지금은 1.5에서 2kg까지도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신문에도 나왔었는데 현재 100억대 농부가 되셔가지고 조합을 설립하셔서 대단지에 금상지왕 영농조합 법인을 운영하시거든요. 제가 그분한테 지금도 지왕을 사고 있고, 그 지왕은 양대산맥이 있어요. 금산 쪽에 있기 전까지 사실 안동에서 굉장히 유명했거든요. 유명했는데 이 지왕 자체가 금산에서 재배가 잘 되다 보니까 지금 거의 양대산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금산 지왕을 제가 계속 육종을 개발했기 때문에 애착이 가서 지금도 지왕은 금산 걸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런 육종 자체가 높아지면 질수록 생산량 자체가 확실히 높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약은 메이저 한약, 그러니까 많이 소요되는 한약들은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를 좀 해야 되잖아요. 이제 좀 긴장을 하시고,
요거는 암기를 안 하셔도 되는 이유는 앞으로 계속 반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많이 보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설명을 드려요. 항상 좀 보시고, 이제 요게 제가 이 카테고리의 테마는 어쨌든 제일 생산액이 높은 놈 순으로 이렇게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나가는 것들이 앞으로 가장 많이 겪게 되실 생약이잖아요. 그래서 이 한약 중에서 제일 생산액이 높은 걸로 비교를 했을 때 제일 많이 나간 건 사실 녹용이죠, 뭐. 녹용이 제일 비싸고요. 국산 녹용, 이제 수입산 녹용 얘기가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국산 녹용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안 드리고 지금 현재 인삼공사에서 천녹섬이라는 브랜드를 만드는 게 저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프로젝트 중에 하나였거든요. 지금 인삼공사에서는 뉴질랜드 농격을 하고 있고 현재도 뉴질랜드로 이번 달에 이제 출국을 할 예정인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작년에 뉴질랜드를 다녀왔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저는 올 겨울에 한 번 더 이제 다녀올 계획인데요. 요 시장 산업 자체는 방송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립니다. 오프 더 레코드고 혹시나 여러분들하고 면역 강의를 하게 되면 이 녹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다음에 언젠가 면역 강의가 있게 되면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꽃이 굉장히 이쁘죠? 배초라고도 얘기하고 이 꽃에 보통 뿌리를 사용을 합니다. 이 꽃에 뿌리를 사용하는데요. 요 꽃은 좀 신기해서 일반적으로 양약, 소화제 이런 것들을 그냥 위장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감기가 걸리시거나 아니면 안 좋은 음식들을 섭취를 했을 때 병원에 가시면 PPI 제제, 그러니까 위산을 억제를 하는 계통의 양약을 처방이 나옵니다. 하지만 요 약은 좀 다르다 그래요. 향기가 위장을 들어가서 점착력이 좋은 향이 계속 위장을 자극해서 위를 건강하게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건위소화제라는 이름을 붙이거든요. 요 한약이 혹시 뭔지 아세요? 요 한약은 백출이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참고로 창출, 백출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백출, 창출이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전국에 메이저로 20톤 이상 나오는 모든 창출을 수거해서 검사를 해봤더니 아스트라갈루지 성분 둘 다 성분이 똑같아요. 예, 똑같기 때문에 백출, 창출 똑같은 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게 백출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 더 볼까요? 한창 여름에 많이 캤습니다. 여름에 반에 캔다고 그러고요. 요 약은 제가 대학 때 실험을 할 때 요걸 비커에 두고요. 가래를 이렇게 뱉고 밥 먹으러 다녀오면 가래가 쫙 없습니다. 가래가 완전히 말려져 없어요. 굉장히 맹독성이에요. 그래서 요거 생물로 이렇게 풀밭 가셔서 이런 게 보이셔서 뿌리거든요, 사실. 뿌리인데 보시고 오 이거 동글동글 좋다. 혀에 살짝 갖다 대시면 혀에서 마비가 쫙 나옵니다. 그래서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강과 함께 법제라는 작용을 거쳐야만 아까 제가 얘기한 한약으로 유통이 가능한 겁니다. 요거는 뭘까요? 여름에 반에 캔다. 아우, 정확해요. 반하입니다. 예, 여름에 반에 캔다고요. 네, 그래서 여름에 반에 캔다. 그래서 반하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응용을 해보자고요. 가래가 얼마나 잘 빨리기 때문에 거담제, 몸의 담을 말려버리는 한약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위장 자체가 안 좋은 분들이 가래도 많이 나오시면 여기에 후박이라는 한약을 같이 나온 게 반하 후박탕이라는 약이 있어요. 혹시나 여러분 중에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나 나는 담배를 태우지 않는데 시도 때도 없이 뭔가 이물감이 목 뒤에 있다. 이물감이 목 뒤에 있는데 하고 베타도 안 나오고 꿀꺽 삼키려고 해도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를 이제 한방에서는 매핵기라고 하거든요. 복숭아 씨앗이 목에 걸려있다. 이게 신경성 질환으로 예전에 봤었어요. 한방에서는. 양방에서 그 뒤에 나왔습니다. 이게 신경성 위장염의 증상이라고요. 그러니까 한방에서 나왔던 그걸 매핵기 증상은 신경성 질환이고 그 매핵기 증상에 쓰는 약이 반하 후박탕입니다. 그래서 잦은 가래가 있지만 넘어가지 않는 분들은 약국에서 가루약도 파니까요. 가볍게 한두 번씩 드셔볼 만한 겁니다. 그 중에 반하라는 건 바로 요 약초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쉽게 얘기해 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자, 작년 가을에 평창에서 제가 겨울이 넘어갈 때 가고요. 매년 겨울마다 제가 여기 갑니다. 뭐 송호 축제 겸 볼 것도 많고 해서 가는데요. 평창 가면 뭐 올림픽이 유명하지만 저는 매년 평창을 이것 때문에 가고 있습니다. 요 꽃대가 굉장히 이쁘죠? 보라색 꽃대가 있고 이게 미나리 아제비과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요 뿌리를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어요. 몸통과 또 뿌리의 그 곁다리 이렇게 나누는데 몸통은 주로 여성분들의 혈액을 만들어주는 작용으로 많이 씁니다. 공진단에도 이 몸통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나머지 장가지들은 교통사고가 나거나 아니면 찰가상을 입거나 아프신 분들이 요 다리 부분 따로 뽑아서 다려서 쓰면 활혈작용, 혈액순환을 왕성하게 하는 작용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각각 약간씩 다른 효능을 갖고 있죠. 마땅히 돌아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갔던 며느리가 다시 돌아오듯이 마땅히 돌아온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훌륭합니다. 이게 바로 마땅히 다시 돌아온다. 그래서 당귀라는 얘기를 씁니다. 당귀는 여성분들한테 빼놓을 수 없는 한약이에요. 그러니까 한약의 계통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항상 줄기차게 언급이 되고 계속 여러분들이 여성 한약은 이게 빠지면 여성 한약이라고 할 수 없죠. 단 여성이라는 건 제가 2차 성징이 발현된 이후의 여성입니다. 그 이전 여성들은 여성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아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게 바로 당귀입니다. 당귀차를 드시는 분들 여성분 중에 이건 별도로 그냥 여담인데 의외로 설사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 이게 정유 성분이라고 기름 성분이 좀 있어요. 이거 설사하신 분들 좀 있으시면요. 당귀 양을 3분의 1이나 2분의 1로 낮추셔야 돼요. 그러니까 요즘에 티백으로 팔거든요, 이게. 이거 드시고 설사하신 분들 종종 있으신데 물 양을 2배로 높이시거나 아니면 당귀를 반만 넣으셔야 돼요. 그거 까먹지 마시고요. 의외로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반대로 응용을 해보자고요. 잦은 변비를 느끼시는 분들은 이 차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게 응용을 하시면 돼요. 자, 이건 조경용입니다. 제가 매년 이거 강의하고 나면 그 아파트 단지에 있는 이거 캐지 마세요. 이거하고 달라요. 이거 강의하고 나면 늘 캐서 이렇게 막 가져가시는데 다릅니다. 제가 밀양을 이렇게 가면 밀양에서 이게 재배가 많이 되고요. 생산 단가가 굉장히 높은 이유는 여기에 이 뿌리의 종자의 씨앗을 또 빼는 작업을 해요. 거심작용이라고 하는데 거심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일용비가 많아서 단가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생산비가 높은 한약 중에 하나고요. 밀양에서 재배되는 건 일반 조경용이 아닌 이 목적으로 따로 재배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재배용으로 원하시는 분들은 밀양에서 그 종자를 사시는 게 좋으세요. 자, 요거는 뭐 관상용 중에 최고죠. 겨울에 그러니까 바나 같은 걸 계속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마르겠죠. 계속 가래가 빠지니까. 그럼 마른 사람한테는 이게 그렇게 좋지는 않다는 뜻이겠죠. 실질적으로 한의원에서 다이어트약으로도 이거 많이 씁니다. 바나나. 바나나 쓰면 안 되겠죠. 많이 썼는데 목이 계속 마른다. 계속 목이 마르는데 나는 연약하고 약한데 늘 바나만 먹으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계속 물을 대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요걸 쉽게 얘기해서 물가에 배에 물 길러줄 때 쓴다 그래서 물 대주는 약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이걸 뭘까요? 맹문동입니다. 요 맹문동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몰랐죠. 이게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웬만한 아파트 단지 주변엔 시흥시에서도 아마 그렇게 조경용으로 굉장히 좋은 식물이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맹문동 이렇게 뽑으시면 생각보다 이렇게 큰 그 괴근이라 그러는데 덩이줄기가 없습니다. 조경용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시고 나서 캐셔서 이거 보고 나서 캤다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이거 항상 설명을 안 드렸더니 저도 후폭풍이어가지고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밀양이 참고로 굉장히 생산지가 대단지로 있습니다. 하시면 안 되겠죠. 예, 그러니까 물 대주는 약을 이건 원래 질문 안 받지만 그러니까 윤활제가 붓는 사람이 윤활제를 지속적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불에 기름 붓는 거하고 똑같은 효과겠죠. 오히려
그때 보통 부을 때 한약 중에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이게 개별 상담이나 이런 거 안 돼 있도록 해주면 강의니까 예를 들면 오늘 배운 것 중에 하나를 응용할 수 있겠죠. 피부가 좋아진다고 제가 얘기했고 왜? 이 약은 굉장히 독특해요. 그리고 신문지상에 제가 감히 공표하는데 뉴스에 대단지로 복령 재배가 활성화됐다고 뉴스가 나오면 제가 재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관심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 이수삼습. 복령은요, 수분 자체를 말려버리지 않아요. 필요한 세포의 수분이 부족한 곳과 넘치는 곳에 균형작용을 맞춰줍니다. 여성분들은 얼굴이 항상 메마르게 되잖아요. 하지만 수분이 있는 곳에서 수분이 없는 곳으로 가주는 작용, 이걸 이수라고 그러고요. 습을 빨아주는 작용을 삼습이라고 그래요. 이 이수삼습의 대표적인 명약은 복령입니다. 그래서 좀 붓는 분들한테는 이 복령을 많이 쓰는 거고, 그래서 경옥고가 의외로 붓는 분들에게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별도로 팁입니다. 자, 그 복령 중에 요렇게 보시면 소나무가 여기를 뚫었습니다. 그래서 이 뚫은 주위 부분을 복신이라고 그래. 복신. 이 신. 신령님 할 때 신자예요. 신. 신의 신자인데 요거는 이 복신은 뚫었잖아요. 반대로 그러니까 예전 분들은 생각을 조상님들 했던 거죠. 먹으면 내 머릿속을 뚫어준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한 부분들을 뚫어주거나 아니면 기억력을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요거는 현재는 총명탕의 원료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령과 복신을 좀 다르게 썼다는 거죠. 선인들이 굉장히 좀 독특하죠. 그러니까 가운데 부분에 뚫려 있는 부분과 바깥 부분을 다른 용도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복신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안신약으로도 썼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혹시 강의가 있을 것 같은데 요 이제 총명탕 강의가 나오면 요게 이미지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복신. 이게 바로 복령 중에 하나예요. 복영이죠. 예, 이거 제가 보건복지부랑 문서 왔다 갔다 할 때 공문 쓸 때요. 보건복지부 분들도 한약 공부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복령을 복영이라고 쓰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게 령입니다, 령. 그래서 공문에 글자 틀리면 공무원분들은 엄청 혼나거든요. 근데 그분 보건복지부에서 저희한테 시달이 복영으로 와가지고 저희가 고쳐드린 적도 있는데 정확한 표기명은 령입니다, 령. 기억하십시오. 자, 올 여름에 다 드셨을 거예요. 뭐 다 아시죠? 이거는 이제 저는 마트에서 파는 1년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강의를 들으시고 약으로 드시고 싶다면 2년근이나 3년근을 좀 드셨으면 좋겠고요. 제천에서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매년 나오고 있고 제천에서 나오는 게 이게 최고고요. 이게 황기죠, 황기. 황기인데 자 이제 보세요. 뭐가 들어가죠? 예. 황자가 들어가잖아요. 제가 황자가 들어가는 건 귀하게 봐야 돼요. 특히나 황기는 이 정확한 얘기는 사실 황씨예요. 임금님 성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임금처럼 받들어 모셨을 정도로 많이 사용했던 약이 바로 이 황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서는 황기를 용량별로 나눠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120g 이상 하루치 양을 굉장히 많은 황기를 쓰게 되면 해독제 혹은 대보원기, 원기가 떨어졌을 때 명약, 보양 환호탕이라고 그러거든요. 뇌 치매 중풍 환자분들, 이런 분들한테 쓰는 보약은 굉장히 많은 양. 그 다음에 120g 밑으로 해서 80g에서 120g 사이는 배농상급, 그러니까 농이 쌓여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구안화사 걸리셔가지고 뭐 풍이 오시거나 혹은 다른 면역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 아니면은 심지어는 다래끼가 나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는 그 정도를 쓰면 농을 빠진다고 해결해요. 그래서 혹시나 요즘에 이게 응용이 돼 있어서 저도 몰랐는데 병원을 가지 않고 다래끼 때문에 며칠 전에 제가 아는 분 따님이 이제 다래끼가 나셔가지고 급하게 추석 때 문을 닫았잖아요.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래서 집에 약이 뭐 있는지를 쫙 제가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뭐 들어봤더니 브루펜 시럽 혹은 타이네로 시럽이 있더라고요. 그거랑 다른 건 뭐 없었냐? 없대요.
그러면은 브루펜 시럽에 제가 요 한기가 들어간 배농상급탕이라는 가루약이 약국에 팝니다. 그걸 빨리 가서 사서 그거를 하루에 3번씩 식사를 하자마자 복용을 시켰어요. 왜? 어차피 다래끼가 났을 때 많이 부었을 때 병원을 가면 처방이 뭐가 나올까요? 모르시죠? 아세트아민펜, 그 타에네롤 성분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리고 눈에 바르는 건 뭐가 나올까요? 테라마이신, 마이신 계통. 그러니까 항생제만 마이신, 안 연고로 쓸 수 있어요. 2가지밖에 안 나와요. 어차피 치료 방법은 그걸로 한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답은 차라리 한약을 믹싱하는 게 낫고 결과는 어땠을까요? 더디지만 효과는 100%였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이 다래끼가 걸리셔도 응용이 가능한데 단 전문가와 상담을 하셔야 되고 만약에 약을 드실 때 차관점은 기름진 음식과 소주를 같이 드시면 치료는 안 될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날 확 커지는 자신의 모습을 보실 겁니다. 눈두덩이가 부어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실 거예요. 왜? 기름진 성분과 소주의 염증 작용 때문에 염증이 더 커지게 되죠. 그것만 절제하시면 거의 대부분 낫습니다. 치료 방법은 그렇게 응용하시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 환기입니다. 제가 일상과 함께 한약을 쓰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제가 재배했던 거라고 얘기했던 지황입니다. 자, 이제 보이시죠? 이 황자가? 달리 보이셔야 돼요. 이제 이 지황은 땅에서 나오는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자, 요거는 슈퍼마켓에서 팝니다. 제가 면역 강의할 때는 1번으로 얘기를 해요. 요거는 많이 드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요. 아침에 유산균제 캡슐 드시지 말고, 물론 장이 안 좋아서 프로바이오틱스를 드신다 싶으시면 드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유단백으로 만든 요거트 집에서 만드시죠? 요즘 다들. 집에서 요거트 많이들 만드세요. 저도 만드는데, 이 요거트에 바나나 제가 얘기했죠? 바나나 섞은 거에 제가 요거 같이 넣으면 더 좋다고 얘기합니다. 산에서 나오는 약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우리가 흔히 마라고 하죠. 예, 이게 바로 산약입니다. 예, 이게 바로 산약이에요, 산약. 산에서 나오는 약. 실제로 안동에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안동 산약이 제일 유명하고요. 뭐 안동뿐만 아니라 전남, 뭐 전북 할 거 없이 굉장히 많은 곳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슈퍼마켓에도 쉽게 살 수 있고요. 우리나라 생마는 굉장히 좋아요. 이 마 갈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쫀득쫀득한 점액질이 떠요. 이게 바로 뮤코다단백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장에 점착이 되면서 장을 계속 운동을 시킵니다. 이 때문에 저는 면역을 할 때 가장 이게 사실은 태음인 약이거든요. 사상체질에 구분 없이 그냥 편안하게 복용을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음인이지만 마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100g씩 갈아서 넣을 때도 있고 그래요. 이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해도 괜찮고 앞으로 이 마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 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많이 쓰셨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생마 쓰시면 돼요. 익힐 필요도 없고요. 그다음에 애기가 잘 안 먹는다 싶으시면 블루베리까지 넣어주시면 가장 완성도가 높고 맛있게 잘 먹어요. 그래도 안 먹는다. 그럼 어머니가 좀 혼이 나야 됩니다. 어머니가 얼마나 인스턴트 음식이나 달콤한 음식을 많이 먹였으면 애기가 잘 먹질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연습이 안 돼 있도록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의 9명은 이 정도로 카테고리를 해주고 권장을 했을 때 애기들, 웬만한 애기들은 다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여러분도 충분히 잘 드실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그냥 단순히 배우면 안 되겠죠. 이게 응용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배웠던 약들, 숙지약, 작약, 청궁 빼곤 다 했죠? 자, 청궁은 말 그대로 내천자고요. 궁은 활궁자에서요. 활궁이라고 그래서 청궁 약 이 얘기를 할 때마다 활을 생각하시면 돼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화살로 쏴버린다. 그러니까 혈액순환을 뚫어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풍 환자들한테 아까 천마에 청궁을 같이 넣으면 혈액을 좀 더 빨리 생성화시킨다고 얘기하거든요. 이 4가지 약재들을 사물, 4가지 사물이 들었다 해서 사물탕이고 여성분들의 약 중엔 최고로 칩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약이라고 보는 거죠. 숙지향, 작약, 청궁, 당기 이 4가지고요. 이걸 음기의 완성, 그러니까 진액 혹은 음기, 남자의 정 혹은 여성분들의 혈액을 완성시키는 원액이라고 보는 게 이 사물탕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 남성분들이 좀 서운해 하시거든요.
자, 남성분들도 있습니다. 자, 우리 인삼했고, 백출했죠? 복령했죠? 감초도 얘기했습니다. 이 네 가지는 사군자, 매낭국죽 사군자. 남자분들의 어떤 기나 여성분들의 기도 완성시키는 양의 완성체라고 얘기합니다. 아이러니하죠. 백출, 위장이 분명히 좋다고 했는데 왜 기를 완성시키나요? 자, 인삼을 드시고 간혹 가다가 나는 인삼 체질이 아닙니다. 나는 홍삼을 먹어도 열이 나요. 라는 분들은 있습니다. 일단 제가 남성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음주부터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는 남성분들이 그럴 경우에는 특히나 본인의 변 상태를 항상 확인해 달라고 합니다. 왜? 인삼이 오랫동안 증폭작용을 해서 만들어진 홍삼 같은 경우는 다 다당체예요. 당이 굉장히 많은데 본인 장에서 이게 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열이 위로 올라오는 작용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인삼의 본인 몸에 맞는 부작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반대로 보자고요. 독일에서 독일 사람들이 제일 먹는 영양 중에 하나가 파마톤이라는 영양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베링거 인게라임이라는 제약회사에서 들어옵니다. 이 파마톤이라는 약의 40%를 차지하는 게 바로 인삼입니다. 그러면 모든 독일 사람들은 지금쯤 열이 났다고 호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그렇다는 거죠. 왜? 정제 과정에서 다당체를 쪼갰더니 이게 열이 생기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 체질의 이상에 가거나 이런 식의 트렌드보다 본인 장의 접착성을 높이든지 장에 맞도록 홍삼을 순환시킨다면 충분히 인삼 자체도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시중에 인삼을 사셨을 때 제가 계속 응용을 카테고리를 드리잖아요. 내가 열이 체질이다. 너무 허약한데 인삼을 먹으면 열이 뜬다. 이렇게 같이 조합을 만드시던지 아니면 장 자체를 먼저 키우셔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장 키우는 약이 뭐라고요? 아까 산에서 나오는 약, 산약이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옛부터 이 인삼, 백출, 복령, 감초를 기를 완성시킨다고 했습니다. 애기들이 굉장히 짜증 많이 내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치고 소화기관 좋은 친구들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소화기 자체가 약한 거예요. 그만큼 기력을 생성시키려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선천지정인데 후천적으로도 에너지가 완성이 돼야 돼요. 이게 바로 후천지정을 완성시키는 양기의 완성체라고 해서 사군자탕이라는 겁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육개는 계피예요. 계피인데 그 중에 계피심을 육개라고 그러고요. 제주도에서도 이제 나오고요. 원래는 베트남이 오리지널입니다. 그래서 베트남 YB엽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건데 뭐 계피는 다 아시는 거고. 요즘엔 뭐 스타벅스나 이런 데 외국 뭐에서 하는 커피숍 가면 여성분들이 계피 좀 넣어드릴까요? 이러면 싫어하고 시나몬 넣어달라고 하더라고요. 계피는 싫고 시나몬 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계피가 학명으로 시나몬입니다. 그래서 계피는 싫고 시나몬은 좋은 건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게 그 정도로 많이 여성분들이 많이 현재 먹습니다. 왜? 이걸 먹으면요, 이 계피는 먹고 나면 베트남 놀러 가셔서요, 하노이 가셔도 되는데 하노이뿐만 아니라 저 안쪽으로 가시면 도심지에서도요 계피차를 줘요. 육개차거든요. 이거 한번 드시면 속이 굉장히 따뜻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아랫배가 뜨끈뜨끈하게 올라오는 열기를 직접 느낄 수 있거든요. 왜냐, 현지에서 먹는 계피는 정유 성분이 굉장히 농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약성을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배가 굉장히 따뜻해집니다. 그 정도로 중기함, 위가 안 좋아서 기가 내려간 것들을 따뜻하게 올려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육개입니다. 거기다가 기를 왕성시켜주는 황기를 같이 넣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약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약입니다. 처방이. 뭐죠? 여기 뭐 훌륭하십니다. 이게 바로 십전대보탕이에요. 그러니까 말로만 듣던 십전대보탕의 한약들을 보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한약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카테고리를 묶었던 이유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한약들을 먼저 접하셔야만 공부에 가장 기초가 됩니다. 이제 쉽죠, 조금. 네. 자,
나머지 카테고리는 좀 뺐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매년 이 한약이 계속 재배가 잘 되면 좋으나 앞으로는 좀 처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제가 이걸 왜 알 수 있느냐? 작년 기준으로요. 전남의 인삼 부자분들은 대부분 농지의 50% 이상을 강원도 쪽으로 이미 이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삼 부자들은 말이 인삼 부자지 굉장한 부자들이에요. 보통 인삼공사 한 해 수매대금이 50억씩 되는 분들도 있거든요, 현금으로. 그래서 그 정도로 굉장히 거부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그러니까 인삼을 하나의 산업으로 보시니까 이분들의 트렌드를 알 수 있잖아요. 대부분의 농경지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전남 분들은. 그 정도로 지금 이 고온, 온난화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한약 자체는 고온에서 자생되는 한약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사용하는 한약재들은 이 온도에 굉장히 좀 약해요. 그 온도가 좀 서늘해야 돼요. 제천 가시면 아시겠지만 제천 겨울에 그 표 보면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거 보면 항상 오히려 강릉보다 더 2, 3도 낮아요. 제천이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래서 또 산지가 굉장히 높게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천을 타고 제천 고속도로 국도를 타고 올라가시면서 귀가 멍한 증상들을 느끼실 거예요. 고냉지예요. 그래서 이런 곳에서 한약이 재배가 잘 되는데 기온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대구에는 이제 사과가 없는 건 아시죠? 대구에 현지에 가시면 제일 많은 건 대추입니다. 우리나라 대추의 80%는 여기서 나옵니다. 경산, 대구. 그리고 여기가 논산 밑에 연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연산에도 대추가 사실 나오는데 그 연산 대추의 대부분은 여기서 나옵니다. 그 정도로 대추가 활발해진 거죠. 그러니까 점점 경작지가 올라가고 있는 게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한약을 위해서라도 통일은 좀 필요하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년 뉴스에 이렇게 한 편씩 나옵니다. 인삼공사에서 생약제 계약 재배를 한다는 얘기가 맨날 나옵니다. 매번 나오는 이유는 이제 한번 보자고요. 감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삼공사를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 시스템을 한번 보자고요. 계약 재배라는 시스템을. 계약 재배가 지금 제천은 많은 제약 회사들과 함께 협업이 돼 있어요. 황기 이런 것들. 왜? 인삼공사 예를 들어서 인삼에는 한약재 중에 농약을 현재 딱 2가지밖에 못 치게 합니다. 600여 가지의 농약 중에 인삼공사는 딱 2가지만 허용을 시켜요. 그래서 이 2가지 중에 농약이 반감기, 그러니까 이 농약이 분해돼서 없어지는 시기가 늦어도 한 달까지밖에 못 가요. 한 달 후에는 이 농약이 거의 분해가 돼야 됩니다. 이런 것만 치게 하고요. 만약에 이 경작지에서 한 번이라도 농약의 기준치 이상이 초과가 되면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모든 인삼밭의 계약이 해지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농부가 큰맘 먹고 농약을 마음껏 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시스템인 거죠. 너네한테 돈을 그만큼 줄 테니까 그만큼 너네도 열심히 농사를 지어달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바로 계약제의 원래 틀이에요. 이게 좀 현재 트렌드가 되고 있어서 자본을 약간 변형을 잘 시킨 거죠. 자본의 원리를. 그만큼을 보장을 해줄 테니 너네도 농사는 그만큼을 지어줘야 된다는 거죠. 왜? 한 해 수매대금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 20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50억을 놓치자고 농약을 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조금씩 만들어간 게 인삼이에요. 이게 전체가 한약 시장에 지금 현재는 형성이 되고 있는 트렌드예요. 자, 인삼공사 같은 경우는 일단 땅부터 보러 갑니다. 땅에 있는 성분부터 캡니다. 왜? 전작물이 뭐였는지 따라서 비료를 많이 쓰거나 혹은 농약을 너무 많이 쳤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작물의 시료 채취부터 합니다. 이건 뭐 제가 아직도 안 잊혀지는 게 고향 위로 이제 통일로 가면요. 거기 밭에 이제 통일로 지나가면 그 38선 중에 여기 인삼밭 꽤 많거든요. 가면 자기 발만 따라오래요. 그래서 뒤로 이렇게 따라가면 옆에 이렇게 지뢰 조심 써 있거든요. 매년 이거 트랙터로 여기를 갈다가 트랙터가 지뢰를 밟고 터져요. 그래서 트랙터 바퀴가 한 번씩 터지거든요. 그 정도로 많은 곳에서 인삼 재배를 할 때 경작지마다 시료 채취를 합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응용하셔도 된다는 거죠. 왜? 내 땅에 원하시는 작물이 있으시면
시료 채취를 관할 고양시면 고양시, 시흥시면 시흥시 농업진흥청이 있어요. 가셔서 시료 채취하는 데가 각각 달라요. 제가 시흥시는 얼마인지 혹시 얘기해 주실 수 있나? 그 시흥도 이렇게 지급을 하면 검사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토양의 성격에 맞춰서 그 농사 짓는 법을 배우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시료 채취를 한번 해보셔서 질소 비율이 높은데 굳이 소똥 부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체크하기 좋다고요. 이렇게 응용하시면 되고, 인삼공사는 묘삼도 검사합니다. 왜? 예전에는 이 그 씨앗삼을 이걸 이제 장내삼에 원료도 많이 쓰거든요. 이걸 산에 심으면 장내삼이에요. 제가 심은 게 이거거든요. 위치를 말씀 안 드릴 이유를 알겠죠. 이게 꽤 비싸요. 근데 이거를 예전에는 농약을 담궜다가 쓰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묘삼부터 검사를 또 합니다. 그 다음에 5년근 때도 한 번 더 검사를 합니다. 얼마나 지겹겠어요. 5년째쯤 되면요, 제가 가면 저를 싫어합니다. 왜 왔냐고. 근데 또 이제 또 구슬이고, 사장님 또 한 번 검사를 해야 됩니다. 이러고 나서 또 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9월부터 시작이 됐어요. 9월부터 11월 중순까지가 인삼 채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때가 가장 좋은 육질의 6년근 인삼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또 시료, 그러니까 인삼 캐기 한 달 전쯤에 시료 안정성 검사를 또 하러 갑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좀 긴장해 있어요. 왜? 이때 만약에 농약을 잘못 쳐서 나오면 6년 동안의 결실이 한 번에 없어지잖아요. 이때는 이분들이 씨가 마른다고 합니다. 혹시나 태풍이 불까? 혹은 혹시나 천재지변이 날까? 특히나 지금처럼 가뭄이 좀 연장이 돼서 인삼이 말라 들어갈까봐 노심초사하세요. 근데 이제 그때 가면 정말 분위기가 숙연하게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전에 또 갑니다. 이제 만약에 오늘 캐는 것들은 일주일 전에 제가 현장에 사전 답사를 해서 다시 한번 캐서 인삼공사에 다시 보내요. 그래서 오늘 캐는 것들에 대한 성분 검사가 하루 이틀 만에 끝나거든요. 그 다음에 캐고 나서 또 검사를 한 번 더 합니다. 이러니까 농약을 결국에는 안 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만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트렌드가 되면 대추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인삼공사로 들어가는 경북 암양에 있는 대추들은요, 검사를 이렇게 깐깐히 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이 붙었어요. 아, 이 집 대추 인삼공사에 들어간다 이러면 자부심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약을 안 친 만큼 대추 같은 경우는 열매 작물인데 당이 많잖아요. 당이 껴있다 보니까 이 대추에 벌레들이 붙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 자체가 작아졌는데 계속 하루 이틀 한 해 두 해 지나다 보니까 농약을 치지 않고도 대추가 굵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인삼공사로도 계속 많이 들어가니까 이분들도 자부심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안정성 검사를 시행한 이유도 그런 거고요. 대추를 팁을 제가 대추에 미련도 많은 이유는 매년 대추를 이제 가서 품질 등급을 나누고 이랬던 게 저라서. 이게 참고로 추석 때 되면 대추 등급이 있어요. 그 뭐 별초, 특초, 상초, 열과, 찍초 이렇게 있는데 이제 대추 농가에서 저를 싫어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추를 드신다면 대추를 드시는 팁을 제가 두 가지를 항상 여기 강의 때, 첫 강의 때 드리는데, 첫 번째는 굳이 그렇게 큰 거 안 사셔도 됩니다. 굳이. 그러니까 사이즈별로 가격대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농가한테 잘 재배하도록 저희가 유도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드신다면 너무 큰 것보다는 그냥 중급 되는 사이즈, 큰 것보다 좀 작은 사이즈를 사시되, 만약에 끓여서만 드시고 싶으시다면 약간 거무스름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열과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거기에 약간씩 터진 것도 있어요, 종종. 그런 것들이 검은 이유는 당도가 높아서 검게 되는 겁니다. 바나나 검은 거 제가 드시라고 했잖아요.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거 드시면 되고, 두 번째, 삼계탕집 가시면요, 대추 보시면 대추가 빵빵해진 거 다들 보셨어요? 그 말은 뭘까요? 그러니까 그 수분이 안으로 쫙 들어간 거겠죠. 그러면은 삼계탕 안에 대추의 성분이 녹아내려졌을까요? 안 들어갔겠죠. 대추는 무수히 많은 섬유질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대추를요, 잘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대추 성분이 잘 우려나서 이걸 국물로 드시는 방법 중에 하나고, 대추가 이 영어 이름, 학명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 떼추 이럴 수 없잖아요. 학명이라고 그러는데,
이 영어 이름이 지지푸스 쭈쭈바예요. 그래서 이제 지지푸스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 자체가 잘 우러나와야만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게 안신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이 성분 중에 하나가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작용이 있어요. 그리고 장을 좀 점막을 좋게 해서 어린 아이들 살찌는 용도로는 좀 많이 쓰게 합니다. 그 다음에 해독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옛부터 한약에는 모든 한약엔 강삼조이, 생강, 삼, 세 쪽, 조, 대추 조자거든요. 대추 두 쪽만 넣어라. 이 말이 뭐냐? 항상 해독을 해라 이 뜻이거든요. 그 정도로 해독작용이 좋아요. 이 대추가 빵빵해졌다는 건 그 성분이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추를 씨앗을 빼는 작업 혹은 대추를 한번 갈아주시라는 거죠. 잘게 쪼개거나 갈아주신 뒤에 삼계탕에 넣으시라는 거죠. 그리고 나면 그 성분들이 자연히 알아서 용출이 됩니다. 물론 씨앗을 안 빼셔도 상관없어요. 씨앗에 독성 없어요. 없으니까 편하게 쓰시면 되는데, 그러니까 제 말은 씨앗을 빼는 과정 중에 이 대추가 쪼개진다는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오래 끓이시면 솔솔 쭈쭈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맛있는 대추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좀 기억을 하세요. 다른 건 오늘 하루 종일 다 까먹으셔도 집에 가셔서 근처에 혹시 삼계탕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 대추 이렇게 잘게 해서 성분 잘 나오도록 해달라고. 그래야 농약 성분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강의 되게 좋죠? 반강제적으로. 이 뚱뚱한 게 저의 모습입니다. 한 번 더 또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안정성 검사를 합니다. 현재는 320가지 정도를 하고요. 이렇게 무수히 많은 안정성 검사를 통해서 이렇게 입증이 된 것들이 이제 전국에서 이제 국가에서 2010년부터 산업을 하나 만들었어요. 신문에도 많이 났었는데요. 제천, 평창, 안동 등지 우리나라 5군데에 우수 한약재 유통센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자, 지난해는 홍삼으로 좀 유명하고요. 마이산 보러 가실 때 보이실 거예요. 참고로. 제천은 이거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환기 쪽으로 인삼공사에서 만들었고요. 평창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당기로 유명하죠. 평창 송어축제 장소 길 건너, 강 건너에 보시면 큰 단지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바로 당귀 생산단지예요.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남 화순. 전남은 옛부터 화순 쪽은 고랭지예요. 그래서 세약재가 굉장히 많이 재배가 되고요. 세약재 종류와 종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조합장님께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많은 로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남에도 불구하고 재배를 많이 하시는 분이에요. 정말 열의가 많으신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곳은 안동. 안동은 그러니까 일반 민간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제천 엑스포 하는 자리 길 건너편에 이제 여기 왕암동에 이 센터가 있습니다. 가공 공장이 있고요. 제가 이 텃밭을 제천에서 3개월을 먹고 자면서 이 완성도를 계속 지켜봤었고요. 이제 이곳에서 가공식을 해서 이제 국무총리 분이 오셔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0년이에요. 2010년 9월이에요. 벌써 5년 지났죠. 자, 이 시스템이 뭐냐. 아까 처음에 사진보다 확실히 깨끗한 게 보이시죠? 이제 이게 제 수건 사업이었는데, 이렇게 환기가 한 번에 20톤씩 헤어진 환기가 한 번에 3톤씩 세척이 돼서 바로 나와서 건조장까지 들어갑니다. 건조부터 절단, 가공까지 돼서 저온 저장까지 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삼공사에 들어가는 상품까지, 환기로 되어 있는 상품까지 만드는 시스템이 들어가져 있습니다. 이거는 말리는 작업장이에요. 굉장히 청결하죠? 자르는 절단기입니다. 이런 시스템들을 제가 왜 계속 강조를 드리냐면, 이런 시스템들 자체 하나하나 기계가 이런 산업이 완성되면서 전부 새롭게 제작된 거예요. 대구에 있는 산업단지에 가서 직접 이 시스템에 맞도록 제작을 일일이 하나하나 제작을 해서 만들어진 기계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기계가 만들어지면 이게 제약회사에도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하나의 또 산업이 생성이 되면 자동화가 실현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한약도 좀 더욱더 깨끗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작업을 했었습니다.